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우리 부부 사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거나 파탄난 가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혼 소장까지 받아서 멘붕이 와서 저한테 상담을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불과 몇 달 전까지 성관계도 활발하게 했었고 불과 지난달에 가족들 다 데리고 해외여행도 갔다 왔어. 누가 봐도 이거는 파탄난 가정이 아니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뒤통수를 맞은 후에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 이 사람이 언제부턴가 이혼 준비를 나 몰래 해왔던 것 같아. 생각이 들면은 정말 소름이 돋죠. 이렇게 배우자가 나 몰래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징후가 있을 때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하고 우리도 같이 냉정하게 대응을 하고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 징후들을 모르면 정말 나중에 크게 뒤통수 맞고 나서 후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배우자가 나 몰래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 3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파탄 증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혼이 원만하게 대화로 협의가 되면은 협의 이혼하면 참 좋겠지만 협의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소송 준비를 다 하게 되죠. 이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도 이 소송까지 갈 때를 대비해서 증거를 만들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둘 사이에 별로 문제가 없고 누가 딱히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그 귀책 사유라는 것을 일부러라도 만들어내서 이혼 소송을 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행동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평소 같으면 그냥 웃어넘길 일을 가지고 큰 소리를 내면서 싸움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들이 너랑 나는 원래 안 맞았다. 우리 결혼 생활은 비정상이다. 너를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다. 결혼 생활 내내 불행했다. 너랑은 대화가 안 통한다. 이게 정상적인 부부냐. 이렇게 사느니 이혼하는 게 맞다. 이러면서 갑자기 이혼 얘기를 입에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유책 배우자, 소송 이런 얘기를 막 절절절절 읊어대지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그런 전문 용어가 툭툭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너를 믿어왔고 우리가 그냥 사사로운 갈등은 있었지만 보통의 아기 키우는 부부들, 보통의 부부들이면 이런 갈등 정도는 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거를 막 강조하면서 너랑 나랑은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멘붕이 오고요. 진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나 싶어서 막 미안한 생각까지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렇게 혼자 몰래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쓰는 수법이 있는데요. 바로 카톡에다가 주저리 무언가를 막 나열을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기억도 안 나는 막 신혼 초에 있던 일, 연애 때 있던 일 이런 거를 막 들먹이면서요. 예전에 니네 부모님이 나 괴롭혔을 때 너가 내 편도 안 들어주고 네가 부모님이랑 나 사이에서 제대로 남편 역할을 하지 못해서 나는 그때부터 너한테 정이 떨어졌었다 이러면서 증거도 없고 딱히 그게 파탄이라고 주장할 만한 사유가 되지도 않고 그 이후로도 애를 셋씩 낳고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옛날 일을 들먹이면서 그 일 때문에 우리 가정은 문제가 많았고 나는 너한테 굉장히 희생을 하면서 살아왔다. 이딴 식으로 막 읊어대는 거예요. 네가 예전에 노래방 가서 노래방 도우미 불러서 여자랑 놀았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아느냐. 이렇게 하거나 예전에 이렇게 부부싸움 하면서 투닥투닥거리면서 물건을 집어던졌다든지 뭘 깨뜨렸다든지 사사로운 그런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거를 갑자기 막 읊어대면서 예전에 네가 쇼파에 리모컨 던졌을 때 그때 우리 애기가 그거 맞을 뻔해서 얼마나 내가 놀랬었는지 아냐. 너는 그런 인간이다. 폭력적인 인간이다. 막 이러면서 갑자기 옛날 일을 끄집어와서 주저리 해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일리가 있어. 얘가 그때부터 나한테 정이 떨어졌나 보다. 그럼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해야지 하면서 그때는 내가 정말 미안했다. 이러면서 또 막 자기 변명을 하게 되고 사과를 하게 돼. 그러면 이게 상대방한테는 나의 유책 사유 증거를 남겨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7, 8년 전의 일, 막 10년 전 일, 증거도 없는데 이 새끼가 나한테 주저리 떠들므로 인해서 내가 그거를 사과를 했잖아? 그러니까 진짜 내가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진짜 내가 그렇게 나쁜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는 거를 인정을 하는 셈인 거예요.
이 중에 특히 여자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 있는데요. 바로 가정폭력 유도입니다. 가정폭력을 어떻게 유도를 하냐면요. 뭐 별일도 아닌데 갑자기 지가 막 방방 날뛰고 지가 먼저 큰 소리를 치고 지가 먼저 막 자학 학대를 하고 뭐 남편을 먼저 뭐 두들겨 패고 막 이러면서 폭행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들은요, 칼을 들고 막 설치면서 자기 죽어버리겠다고 막 쥐라를 떨어.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이 여자를 진정시키고 말려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여자를 같이 뭐 쌍방으로 때리기도 하고 들고 있는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뭐 손목을 강하게 잡는다든지 뭐 잡아 이끈다든지 밀친다든지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당한 여자들이 지가 먼저 시작하고 지가 먼저 더지랄 떨어놓고는 112를 지가 눌러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럼 일단 경찰이 출동하잖아요. 누가 먼저 때렸고 누가 먼저 칼을 들었고 누가 더지랄을 했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 부부가 지금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졌어. 그럼 일단 둘이 분리를 해야 돼. 근데 집안에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여자랑 애들을 집에 있게 만들고 남편을 집에서 분리를 시켜서 내쫓게 됩니다. 분리 조치, 접근 금지 이런 걸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나는 그저 와이프가 지랄을 해서 그거를 말리려다가 오히려 내가 당했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애들과 와이프에게 분리가 되어서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이거를 또 저 미친년들이 계속해서 연장을 하는 거예요. 두 달, 세 달씩 계속 연장을 하니까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또 신고 기록 이런 게 남았으니까 나도 가정폭력범이 되어버렸잖아. 그 가정폭력범을 만들어서 이혼 소송에 유리하게 여자들이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 수법은요, 재산 빼돌리기입니다. 우리가 이혼하면 남는 거 뭐 있어요? 결국은 돈밖에 없어. 돈이랑 자식밖에 없는데 이 돈에 대해서도 나는 이 배우자를 믿고 모든 걸 주고 맡기고 뭐 이 사람이 나를 먹여 살리겠지 생각을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혼자 이혼을 준비하다 보니까 돈에 막 혈안이 된 거야. 그러니까요. 가정주부인 아내한테 생활비를 끊으면서 나 이제 할 만큼 했다. 나 이제 사업 어려져서 너한테 생활비 못 준다. 우리 각자 벌어서 각자 쓰자. 그동안 나도 할 만큼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너 취직해라. 갑자기 경력 단절이 막 15년, 20년씩 된 여자한테 너도 이제 나가서 벌어서 네가 벌어서 쓰라고. 이래 버려요. 그리고 생활비로 따박따박 일정하게 생활비를 주던 남자가 생활비를 끊고 체크카드 한도 200만 원, 300만 원 있는 거를 줘서 빠듯하게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 돈을 다른 데 써야 돼서일 수도 있지만 이제 내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 이제 나랑 헤어질 여자에게 이 돈을 쓰는 게 아까워지기 시작을 한 거죠. 또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 같은 걸 다 공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인인증서, 카드 이런 비밀번호를 싹 바꾸고 더 이상 경제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게 배우자가 혼자 몰래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생활비 끄는 이 사람들이요. 자기는 뒤에서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내일 없는 사람처럼 돈을 펑펑 써제끼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한 어떤 분은 심지어 남편이 생활비를 끊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돈으로 수입차를 새로 한 대 뽑았더라. 그거를 집에 올 때마다 옆 단지,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다가 세워놓고 집에 들어왔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있었어요. 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거 다 털려가지고 너한테 반 뜯길 수도 있는데 뜯기느니 내가 써서 없애버린다라는 심산으로 돈을 막 펑펑 써제끼는 거예요. 여자들은 성형수술 하기도 하고 명품을 사고요. 남자들은 차를 바꾸거나 막 현금으로 이빠이 뽑아놓는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골프용품을 막 사재낀다든지 그리고 집에 있는 부동산 관련된 문서라든지 뭐 금고에 있던 중요한 금융 서류라든지 집에 있던 애기들 돌반지 뭐 이런 거 폐물 이런 것까지 싸그리 가지고 이제 어디다가 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사실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요즘은 어차피 다 전산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이혼을 할 준비를 하니까 자기 거는 자기가 빼돌려 놓는다라는 심리로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남편 돈을 뺏는 것에 이제 혈안이 됩니다. 그렇게 돈 타령들을 합니다. 자기야 내가 당신이랑 결혼 생활 20년을 했는데 내가 집에서 당신 이렇게 보필하고 살림하고 애들 키우면서 지금 와서 되돌아서 생각해보니까 내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네. 내 이름으로 된 거 보험 몇 개밖에 없는데 이 집 이제 내 집 이름으로 해주면 안 돼? 우리 이사 갈 때 공동명의로 해주면 안 돼? 이사 갈 집 그거 내 이름으로 해주면 안 돼? 이러면서 그렇게 명의 타령을 해요.
그리고 또 뭘 배운다 타령을 또 그렇게 합니다. 나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자아실현 좀 하고 싶은데 나 대학원 가게 대학원 학비 좀 대주면 안 돼? 나 이거 배우고 싶어. 나 간호조무사 뭐 보육교사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거 1년치 교육비가 얼마래? 이거 당신 카드로 좀 내도 될까? 이러면서 교육비 1년치 몇 년치를 막 긁어대고요. 남편분들이 저한테 상담 와서 많이 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와이프가 자기한테 뭐 어디 자기 뭐 눈밑 지방 뭐 재배치를 하겠다. 뭐 거상을 하겠다. 가슴 수술하고 싶다. 이쁜이 수술하고 싶다. 나 그거 평생 컴플렉스였는데 당신이 좀 해주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와이프 튜닝을 시켜준 거야, 몸을. 근데 그 튜닝을 시켜줬더니 이쁜이 수술하고 나서 남편이랑은 성관계를 하지 않고 다른 남자랑 그 몸을 섞었더라. 이거에 굉장히 분개하시는 남자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이게 약간 요즘 트렌드입니다. 이혼하기 전에 남편 돈으로 몸 싸 이렇게 고치고 다른 놈이랑 붙어먹기. 그리고 세 번째는 별거와 조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혼 요구를 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 싸우고 자꾸 갈등이 있으니까 맨날 애들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내는 거 지겹지 않아? 당신이랑 나랑 떨어져서 생각 좀 해보는 거 어떨까? 나 당신이랑 있는 거 정말 피곤하고 힘든데 당신도 그렇잖아. 우리 좀 떨어져가지고 지내다 보면 우리의 소중함을 서로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우리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 남들은 뭐 이혼도 한다는데 이혼하기 전에 조론했다 생각하고 좀 각자 살아보자고 이러면서 별거와 조론을 요구하면서 이제 방을 알아보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일단 그래 알았어 라고 흔쾌히 별거에 동의하기보다는 일단 붙잡는 신용이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 그래도 나가지 마. 그래도 우리 잘해보자. 나가면 안 되지. 나는 별거에 동의할 수 없어.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명을 분명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상대방은 우리의 유책 사유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는 파탄으로 주장을 하려고 파탄난 가정이라고 주장을 하려고 별거에 들어가려고 지금 수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별거에 내가 동의를 했다. 내가 쫓아냈다. 이게 되면은 나중에 이혼할 때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붙잡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요. 이 배우자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가 생겨서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겼으니까 우리한테 짜증이 나고 트집을 잡고 싶고 난리를 치고 따로 살고 싶고 한 거고요. 또 이혼하기 전에 뭔가 사유를 만들고 싶으니까 그 지랄을 떠는 이제 수법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나한테 트집 잡고 시비 걸고 없던 얘기도 지어내고 시시콜콜 막 캐캐묵은 이야기까지 들먹이면서 막 뭐라고 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억울한 마음이 드니까 야,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만 잘못했어? 너도 잘못했잖아. 너도 옛날에 이랬었잖아 하면서 욱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같이 감정적으로 막 카톡에다가 막 욕을 써대기도 하고 같이 막 큰 소리 내면서 싸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혼을 몰래 준비하는 배우자들은 우리 몰래 녹음도 하고 우리 몰래 그런 거 다 캡처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이 가정이 파탄났다. 이 가정이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자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들을 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개소리를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시시콜콜 감정적인 대응할 필요도 없고 증거도 없는 개소리에 그거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일일이 반박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 왜냐? 이 사람은 내가 설득을 하고 아니라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한다고 해서 생각을 고쳐먹을 인간이 아니거든. 이 사람이 바깥에 다른 여자나 남자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상간자를 쳐내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소한 말다툼에 반응해주지 말고 폭력적인 뭔가를 그런 상황을 유도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서 같이 폭행이나 언어폭력 같은 것도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되고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녹음을 하거나 자꾸 카톡에다가 주저리 뭔가를 써댄다면 거기에도 대응하지 마시고 그냥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출이나 별거를 주장하면서 집을 나간다고 하면 그래 나가라 하지 말고 일단 붙잡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바깥에 있는 여자나 남자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고 뒤에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바깥에 여자나 남자를 숨겨두고 집에 와서 막 지랄 발광을 떨면서 우리에게 흠잡고 시비 걸고 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그 떡밥을 자꾸 물려주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네,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바람난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인지, 그 사람들의 전략은 무엇인지 제가 써놓은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스토리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오셔서 공유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